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장2세, 우리 성 장씨 아니에요? 장2세가 첫 단추부터 이상하게 이 국정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장2세가 또 이 백년 전쟁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 두 번째 대규모 전투, 푸아티에 전투라는 것을 이끕니다. 두 개의 큰 전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크레쉬 전투, 프랑스군이 전멸당했죠. 두 번째, 푸아티에 전투를 1356년에 이끕니다. 푸아티에 지금도 있어요. 파리에 지금 이렇게 장소가 나오면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파리 프랑스 지도 보시죠?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보시면 자세히 보면 지금도 푸아티에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떼제베가 글로 갈 거예요. 프랑스 지금 고속열차가. 푸아티에에서 장2세가 이끄는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또 격돌을 합니다. 당시 영국군은 누가 이제 이끌었냐면 에드워드 3세, 그러니까 크래시 전투를 이끌었던 에드워드 3세, 칼레시를 1년 동안 포위해가지고 6명 대표로 나와서 죽어라고 했던 그 에드워드 3세의 아들이 그때 이제 영국군을 이끌었거든요. 아들 이름은 뭐였냐? 에드워드예요. 나 이것 때문에 진짜 세계사, 유럽사 진짜 아빠 이름이 에드워드 3세인데 아들 이름이 에드워드야요. 어쩌라고. 이게 최근까지도 그래요. 참네, 근데 이 역사가들도 헷갈리니까 별명을 또 하나 지어줬어요. 아들한테. 에드워드 흑태자라고. 흑태자? 왜 흑태자예요? 나는야 흙에 살리라. 아니요. 블랙 프린스요. 전투할 때 갑옷을 검정색 갑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사학자들은 검정색 갑옷을 입고 다녔던 태자라고 해서 흑태자 에드워드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자기들도 헷갈렸던 거지. 아빠도 에드워드, 아들도 에드워드니까. 어쨌든 흑태자 에드워드 아들내미가 프랑스로 건너와가지고 또 그 방식 그대로 약탈을 하기 시작했어요. 약탈. 우리 아버지도 약탈했는데 나도 약탈이다. 아버지가 안 턴 멀쩡한 도시 이쪽 위주로 턴다. 가자. 이러다가 이제 프랑스의 장2세도 아이고 저것들이 또 비틀즈가 건너와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애들이 건너와서 또 약탈하네. 추격하라. 추격을 해요. 똑같아. 크래시 전투와 똑같이 전투가 벌어져요. 푸아티에란 동네에 에드워드가 이끌던 영국군들이 또 포위를 당해요. 여기도 또 산이에요. 또 산. 지난번과 똑같아. 영국군들은 다 산 정상으로 몰려가고 프랑스 기사단, 장2세가 이끄는 프랑스 기사단은 또 푸아티에 산악지대를 밑에서 빙 포위를 해요. 똑같아요. 크래쉬와. 장2세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필립이 크래쉬 전투에서 말 타고 올라가다가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프랑스 기사단 여러분들 주목 다 집합. 네, 대왕 무슨 일입니까? 우리 아빠가 크래쉬 전투 옛날에 했을 때 프랑스 기사단 애들이 말 타고 진흙밭 거기 돌진하다가 다 실패했던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프랑스 기사단 여러분들 마을에서 다 내려와가지고 걸어서 뛰어서 올라갑시다. 에? 지금 산 위에까지 우리 지금 20km 갑옷을 입고 뛰어 올라가자고요? 너 대왕한테 지금 덤비냐? 기사는 말 타야 되는데. 이봐. 지난번 크래쉬 전투에서 말 타고 올라가다가 말 화살 맞아가지고 다 고꾸라진 거 아니야, 진흙탕에.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저벅 걸어 올라가자고.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아. 똑같아요. 그날 또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산이 다 진흙 뻘밭이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산 밑에서부터 20km짜리 갑옷을 입고 뛰어 올라가라고 시킨 거예요. 장2세가, 이 장씨가. 똑같아.
힘들게 프랑스 기사단들은 이 쇳덩어리 입고 올라가는데 또 데자뷰. 산 꼭대기에서 영국 농민군들은 또 2m짜리 장공을 쏴버리는 거예요. 뭐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두꺼운 프랑스 기사단의 갑옷은 뚫질 못해요. 뭐 빙빵빙 다 튕겨나가고. 야, 우리 장 2세님께서 정말 머리를 잘 쓰신 것 같아. 영국 농민군들이 장공을 쏴봤자 우리 저기 지금 갑옷에 다 튕겨나가잖아. 똥 띵 똥. 가자. 계속 걸어가자. 걸어가자. 아이고. 장공 화살은 다 피했지만 20kg의 갑옷을 입고 산 꼭대기까지 기어가다가 다 지친 거예요, 기사들이. 못 간다. 못 가. 뒤로 후퇴도 못 해요. 왜냐면 기사들은 프랑스 귀족들이잖아요. 위에 있는 영국군들은 농민군들이고. 그래서 프랑스 기사단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후퇴 못한다. 저 평민들한테 우리 귀족의 등을 보일 수가 없다. 해서 무조건 돌진이에요. 근데 두 발로 걷기엔 너무 지치니까 철퍼덕 무릎 꿇고 기어서 네 발로 전진해요.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 헬멧 쓰고 있잖아요. 기사들이. 헬멧을 쓴 상태로 철퍼덕 넘어져가지고 네 발로 기어가다 보니까 이 기사단의 그 헬멧을 쓰면은 고개를 위로 못 들어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기어간 거예요. 이 사람 프랑스 기사단들이. 그걸 위에서 가만히 영국 농민군들이 보니까 웬 로봇 찌빠들과 깡통 로봇들이 네 발로 기어 올라오고 있잖아요. 앞도 안 보이는데 쌍파뉴 위다 도시다 시골 막 이러고 올라오니까 다 몸값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사들은 귀족이기 때문에 잡으면 우리 인질로 잡으면 몸값 요구할 수 있고 그만. 어이 우리 영국 농민군들 칼 놓고 몽둥이 들어. 몽둥이 들고 뛰어가면서 네 발로 기어 올라오는 로봇 찌빠 깡통 로봇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한 거예요. 뻥, 똥, 땅, 띵, 땅. 야, 투구 벗겨서 때려. 뻥! 다 인질로 잡혀요. 그런 가운데 맨 앞에 선두에 섰던 것이 누구냐면 참 자랑스러웠던 우리 장 2세가 같이 기어가던 상황이었거든요. 장 2세 딴에는 이 지친 기사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꿈과 뭘 주기 위해서 외쳤어요. 지도 기어가면서. 나 프랑스 왕 장 2세다. 내가 앞장서니까 포기하지 말고 같이 기어가자. 이거를 영국 농민군들이 들었네. 야, 쟤가 왕이래. 쟤부터 잡아. 그래서 용감하게 앞에 기어가던 장 2세는 너 아래 것들아! 영국군의 포로가 됩니다. 일국의 왕이 포로가 됐어요. 농민군한테. 1415년, 그때 여러분 몇 살이셨어요? 1415년 아젠크루라는 곳에서 또 전투가 벌어집니다. 대규모 전투였어요. 아젠크루, 지금도 있어요. 그 프랑스 지도 펼쳐보시면 칼레의 시민들, 칼레 근처에 있던 곳, 지금도 있는 곳인데 아젠크루라고. 여기서 또 영국과 프랑스가 대규모 충돌을 벌이는데 당시 영국 왕은 누구였냐면 헨리 5세란 사람이에요. 누구냐? 또 왕 이름 또 나오면 또 외우기 힘든데 에드워드 3세의 손자. 에드워드 3세의 손자. 헨리 5세. 당시 프랑스의 왕은 누구였냐? 백년 전쟁을 개그쇼로 만들었던 장 2세의 손자. 샤를 6세. 손자들끼리 싸움이에요. 손자들끼리 싸움이었어요. 에드워드의 손자, 장 2세의 손자. 우리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덤벼라! 이 전투가 아젠크루 전투였는데 헨리 5세는요. 에드워드 3세의 손자 헨리 5세는 전쟁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영화 헨리 5세란 영화가 있거든요. 헨리 5세라고 더 킹이라고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그 더 헨리 5세란 영화를 보시면은 요때 그 영국과 프랑스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딱 이해가 되시거든요. 자, 이번 주말에는 한번 가족들과 함께 헨리 5세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마 넷플릭스에 있을 거예요. 제목은 더 킹 헨리 5세예요. 더 킹이라고 해가지고 그 정우성이 나왔던 그 영화 더 킹이 아니라 더 킹 헨리 5세라고 넷플릭스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이번 주말에 보시면은 요 전투 배경 다 이해를 하십니다. 자, 헨리 5세가 프랑스에게 요구합니다. 어이, 프랑스, 니네 할아버지 장 2세 몸값 미납금 빨리 갚으라고. 아직까지 장 2세 돈 못 갚아서 인질됐잖아요. 그 코미디언 왕님. 아직까지 돈을 못 갚은 거예요. 몸값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프랑스 빨리 돈 갚으라고. 프랑스는 돈이 없는데 못 갚는다. 그래? 그럼 뭐 할 수 없지. 미안하다. 전쟁이다. 이래서 시작된 전쟁이에요. 몸값 빨리 갚으라고. 너네 할아버지 몸값 갚으라고. 없다니까. 배째라고. 그럼 전쟁이다. 그것이 다시 영국군들이 배 타고 건너와요. 아, 진짜 배멀미가 심한데 또 건너가야 되네. 건너가서 지금의 아젠크루란 지역에서 땅 부딪힙니다. 그런데요. 참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인들은 붕어 IQ였는지 손자들이 자기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패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크레시 전투와 푸아티에 전투와 똑같은 상황이 아젠크루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영국군은 또 산 위로 기어 올라가서 산 위를 점령해요. 아우, 또 반복을 해야 돼요. 프랑스군 또 똑같아요. 석궁부대를 출동시켜가지고 석궁을 쏜 다음에 기사단을 보내려고 했어요. 나 참 내가 타임머신 있으면 가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석궁부대가 또 방패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여기서요. 파비스라고 하는 방패 있잖아요. 자기 몸보다 더 큰 방패 딱 꽂아놓고 석궁 장전 뒤에 숨어가지고 장전하는 그 방패 안 갖고 왔어. 또 야, 석궁부대, 프랑스 석궁부대, 야, 석궁 발사해. 아, 잠깐만 방패 안 갖고 왔는데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방패 갖고 올 동안에. 아휴, 너희들 또 안 갖고 왔냐? 못 기다리니까 그냥 쏴. 그리고 기사단은 또 돌격을 하고 똑같아요. 위에서 영국군의 장궁 롱보우죠. 45도 각도로 곡사포로 쏘면은 그 어마무시한 위력을 발휘하는 장궁 부대에 의해서 다 전멸을 해버려요. 위에서 화살비가 쏟아지니까 당연히 다 전멸하고 나머지 석궁병들은 방패가 없다 보니까 뒤로 퇴각했겠죠. 퇴각한 석궁병들은 너희들 뭐 이게 지금 군사 뭐 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현장에서 다 처형당해요. 당연히 프랑스가 진 전투예요. 당시 아젠크루 전투에서만 죽은 프랑스 병사가 공식 기록으로만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당시 아젠크루 전투를 나중에 이제 셰익스피어가 이제 묘사를 한 작품이 있어요. 그때 헨리 5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셰익스피어가 글을 남겨놨습니다. 헨리 5세, 당시 영국군을 지휘했던 헨리 5세가 아젠크루에서 싸울 때 영국군의 수가 더 적었거든요. 헨리 5세는 자기 영국군 병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We are a few, but we are band of brothers. 영국 발음 죽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수가 적은 소수 병사다. 하지만 밴드 오브 브라더스, 우리는 똘똘 뭉친 형제들이다. 싸우자 영국의 전사들이야. 제가 만들어낸 영어가 아니라 셰익스피어가 쓴 글이에요. 헨리 5세가 아젠크루 전투에서 했다는 말. 밴드 오브 브라더스 그거 2차 대전엔 그린 그 미국 TV 드라마 아닙니까? 맞습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똘똘 뭉친 전사들이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밖에 없다니까 여러분들. 영국군은 소수였지만 최정이었어요. 하지만 프랑스군은 전투할 때, 전쟁할 때 총 안 들고 간 거예요, 지금요. 방패 안 들고 온 석궁병들. 오합지졸 개판이었습니다. 싹
다 전멸당하고 이번에도 프랑스가 져요. 진 다음에 1420년 트루아 조약이라는 걸 영국과 프랑스가 맺습니다. 들어와가 아니라 트루아. 지금도 있는 지역이에요. 시간 좀 되시면 잠깐 퍼스 하신 다음에 프랑스 지도를 딱 펼쳐보시고 트루아가 어디 있을까? 있어요. 트루아. 오, 여기네. 맞습니다. 거기서 영국과 프랑스가 체결한 1420년의 트루아 조약을 맺는데 당연히 누구한테 유리한 조약이겠어요. 영국한테 유리하겠지요. 영국이 이겼는데 프랑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약이고.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영국 왕과 프랑스 공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앞으로 프랑스 왕한다. 다시 한번. 영국 왕과 프랑스 공주와 결혼을 해서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앞으로 프랑스 왕한다. 이게 조약이에요. 그 말은 뭐냐? 프랑스 왕은 앞으로 영국 왕이 프랑스 왕도 한다. 이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영국 왕도 하고 프랑스 왕도 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프랑스가 눈물을 머금고 사인한 거예요, 지금요. 이거 사인한 이후에 프랑스는 정말 나라가 개판돼 버려요. 왜냐? 원래 프랑스의 왕의 아들 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영국 왕과 프랑스 공주가 결혼을 해요. 아들이 태어나요. 그럼 트루아 조약에 의하면은 얘가 나중에 큰 이후에 자란 이후에 얘가 프랑스 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혼혈 태자죠. 그래서 얼떨결에 프랑스에 갑자기 태자가 2명이 생겨버린 거예요. 원래 프랑스의 태자와 영국 왕과 프랑스 공주 사이에서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내가 헬로라고 해야 될지 알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바게트를 먹어야 될지 피쉬앤칩스를 먹어야 될지 2명이 생긴 거예요. 나라는 개판돼 버립니다. 프랑스는 귀족들 간에 또 내전까지 벌여요. 왜냐? 아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원래 100% 프랑스 왕이 태자가 돼야 되지. 난 이쪽 편 들래. 야, 너 대세를 못 읽니? 못 읽니? 야, 나는 힘센 영국 왕과 사이에서 태어난 저쪽 태자 편을 들 거야. 나라가 개판된 거예요, 지금. 태자는 2명이에요. 귀족들은 서로 찢어져가 막 내전을 벌이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이 영국이라면 아유, 저 불쌍한 프랑스 가서 내가 우리 도와줘야 되나? 가서 말려야 되나, 귀족들? 우리 혼혈 태자, 우리는 취소할까, 태자 그만둔다고? 도의상, 그치? 상도덕상, 이럴까요? 아니요. 국제관계에 그런 게 어딨어요. 적의 위기는 나의 기회다. 이럴 때 우리 영국이 프랑스를 완전히 먹어버리자. 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야! 영국군 출동. 해가지고, 당연히 칼레 지역이겠죠? 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 남쪽으로 박살을 내고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자, 남쪽으로 가자. 프랑스는 자기들끼리 내전 상황이다 보니까 막아내겠습니까? 영국군을요? 계속 밀려요. 프랑스는. 남쪽으로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밀냐면 바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르레앙이라는 성까지 내려옵니다. 오르레앙이 지금도 있습니까? 프랑스 지도 펼쳐보세요. 있죠. 지금 딱 중앙 정도의 오르레앙. 나는 내려갈래양. 그거 아니에요. 여기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당시에. 이 오르레앙 뚫리면은 프랑스 남쪽 다 뚫려버려요. 전략적 요충지. 프랑스는 풍전등화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이 오르레앙을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프랑스의 자물쇠라고 불렀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가 열쇠를 꽂아가지고 열려버리면 문 활짝 열린다. 다 박살난다. 이거 열쇠 못 열게 막아라. 이거예요. 당시에 아까 프랑스는 태자, 다음 왕이 될 사람이 2명 있다고 말씀드렸죠. 2명의 태자 시대. 2명의 태자 시대? 괜찮은데? 제가 만들었는데. 100% 프랑스 혈통을 받은 그 태자,
누구였냐면 샤를 7세라는 태자였어요. 아직까지 왕은 아니에요. 그냥 태자예요. 이 태자에게 누군가 다가갑니다. 제가 프랑스를 구할 수 있게 군사를 주십시오. 태자 저하. 그 어린 친구가 바로 영화로도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던 시골 소녀, 당시 17살이었던 잔다르크였습니다. 잔다르크가 아니라 잔다르크죠. 잔다르크에 관련된 기록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카더라 통신들이 많은데, 일단은 정사, 진짜로 역사로 인정받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은 12살 때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요. 잔다르크가. 집은 가난한 농부의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알자스 로렌 지방 동렘이란, 도렘이 아니에요. 동렘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있어요. 다 찾아보세요. 알자스 로렌이란 지역이요. 12살부터 계속 이상한 소리를 들었대요. 신의 계시를 들은 거죠. 잔다르크야, 야. 위기의 프랑스 왕을 구해라, 라라라라. 위기의 프랑스 왕을 구하라, 영국을 물리쳐라, 라라라. 이게요, 저도 참 의문이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프랑스 왕을 구하라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영국 편은 아니었다. 굉장히 편파적인 신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만도 한데, 하여간 신의 계시를 계속 들은 거예요. 잔다르크가. 위기의 프랑스 왕을 구해라. 네가 구할 수 있다. 다다다. 이거를 몇 년 동안 계속 듣다 보니까 잔다르크가 위 이거는 정말로 신의 계시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처음엔 동네에 있는 그런 그 프랑스 군 진지를 찾아가서 수비대장한테 얘기를 했대요. 누구야? 잔다르크인데요. 뭐야? 저 신의 계시를 받았는데요. 태자님, 샤를 7세님 좀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되겠나요? 하! 저리 가! 때리고 쫓아보내고 계속 찾아갔어요. 수비대장을요. 누구야? 잔다르크인데요. 가! 누구야? 가! 아니 생각해봐요. 지금으로 지금 딱 이거라니까요. 청와대에 어떤 한 여고생이 찾아가가지고 대통령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어이구! 어서 와! 청와대 문을 열어줄까요? 가! 집에 가서 공부해! 했겠죠. 근데 계속 찾아가니까 잔다르크가 수비대장이 뭔가가 정말 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샤를 7세한테 보고를 해요. 태자한테. 뭐 이런 여고생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태자 저하? 그래? 일단 한번 만나보겠다. 데려와라. 해서 오라고 해요. 잔다르크를. 태자를 샤를 7세를 만나러 가는 길에 잔다르크는 어떻게 가냐면 긴 소녀의 생머리를 잘라서 단발로 한 다음에 기사들이 입는 갑옷을 입고 만나러 갑니다. 잔다르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밀라 요보비치가 주연을 했던 잔다르크란 영화 있거든요. 꼭 보세요. 밀라 요보비치가 연기 잘했어요. 기록을 보면 잔다르크가 굉장히 덩치가 컸다고 나오거든요. 밀라 요보비치가 키가 거의 180이에요. 그걸 봤을 때 고증은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단발로 하고 기사의 갑옷을 입고 샤를 7세를 만나러 갑니다. 요것도 거의 정사로 이제 지금 여겨지는 부분인데, 태자는 샤를 7세는 정말로 저 소녀가 신의 계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태자의 옷을 벗은 다음에 그냥 아무 신하한테 입혀요. 그리고 자기는 일반 평민의 옷을 입고 그냥 사람들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그 영화 잔다르크에서는 아마 샤를 7세가 존 말코비치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을 거예요. 태자 옷을 벗고 일반 평민 옷을 입은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 숨어요. 나를 진짜 찾나 안 찾나 보기 위해 가지고. 이거 진짜 치사하게. 그런데 잔다르크가 딱 오자마자 저기 지금 태자 옷을 입고 있는 가짜죠. 그쪽으로 안 가고 정말로 사람들 사이에 숨어있는 진짜 태자 쪽으로 가가지고 저기 태자님 거기 숨어있지 말고 나오십시오. 왜 저한테 군사를 주십시오. 바로 알아봤다고 해요. 그걸 보고 태자도 샤를 7세도 얘는 진짜 신의 계시를 받았구나라고
믿었다고 하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신발은 안가나 신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옷은 평민인데 신발은 프라다를 신고 있었다 등등등등.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미리 잔다르크가 태자의 초상화를 보고 왔다든지. 어쨌든 좋다. 너는 진짜 신의 계시를 받은 것이 맞다고 여기진다 라고 해요. 그런데 아직도 약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샤를 7세는 진짜로 너는 신의 대리인인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테스트를 실시를 해요. 뭐 이건 영화 잔다르크의 밀라 요보비치 주연의 그 영화도 그대로 그 영화로 만들어진 부분이에요. 첫 번째, 악마와 너는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 처녀성 검사를 합니다. 그 장면은 영화 보시고 직접 보세요. 부인들이 와서 다 검사를 해요. 처녀인지 아닌지. 처녀가 아니면은 악마와 잠자리를 했다. 뭐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 당시는요. 두 번째, 이것도 영화에 그대로 고증이 됐어요. 신학자들과 구술 테스트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앉아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때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했나? 그때 뭐 천사 마이클은 왜 어떻게 등장했나? 다 대답을 했대요. 잔다르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왕세자 태자인 샤를 7세가 뭐 좋다. 신의 계시를 받은 것이 거의 확실하니까 내가 너에게 군사를 주겠다. 해서 군사를 줘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차피 믿져야 본전인 상황이었어요. 그때 샤를 7세는 위에서 영국군은 치고 내려오지. 자기의 프랑스군은 지금 싸우는 족족 다 지지. 어차피 나라 다 날아가는 상황에서 뭐 저기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애가 와가지고 이긴다고 하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그래. 네가 한번 가서 싸워봐라. 해서 군사를 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태자인 샤를 7세에게 인정을 받은 잔 다르크. 군사를 이끌고 지금 최대의 군사 격전지인 오르레앙으로 출발을 합니다. 성은 이미 영국군의 포위가 된 상태예요. 점령은 못하고 있지만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어요. 오르레앙 성 안에 있는 프랑스 군대들은 성을 포위하고 있는 영국군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상태였어요. 여기에 잔다르크가 깃발을 들고 저 뒤에서 달려오는 거예요. 프랑스의 전사들이야! 앞에 있는 영국군들과 우리 용감하게 맞서 싸우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랑스가 이겨요. 성을 지켜냅니다. 이게 얼마나 이 파급 효과, 나비 효과를 일으키냐면 거의 첫 번째 승리였거든요. 오르레앙. 진짜 중요한 도시를 지켜낸 거잖아요.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어떤 소녀가 깃발 들고 갑옷 입고 달려가가지고 이겼어요. 싸워서. 그때부터 프랑스 군대는 야 이거 우리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 힘내볼까? 아자아자아자! 갑자기 사기가 솟아올라서 그때부터 영국군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 전투 승리 이후에, 오르레앙 전투 승리 이후에. 이 전투 승리 이후에 뭘 하냐면 잔다르크가 얘기를 해요. 태자님, 샤를 7세님, 이제 프랑스의 정식 왕으로 즉위를 하소서. 권위를 잡으소서. 그래가지고 오르레앙 전투 승리 이후에 잔다르크와 함께, 여러분 기억나세요? 역대 프랑스 왕들은 어디에서 왕이 됐다? 어디더라? 파리인가? 베를린인가? 베를린 독일이구나. 어디지? 랭스라고, 기억나시잖아요, 여러분. 랭스 대성당에서 항상 모든 국왕들은 다 거기서 즉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랭스에서 대성당에서 잔다르크와 태자 샤를 7세가 같이 올라가서 정식 프랑스 왕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샤를 7세가 태자가 아니라 프랑스 국왕 샤를 7세가 됩니다. 그 즉위식을 그린 그림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가만히 보시면 지금 왕관 쓰고 있는 사람이 샤를 7세고 뒤에 단발머리 소녀가 하나 보일 거예요. 그 소녀가 바로 잔다르크예요. 자, 정식 왕이 됐어요. 100% 프랑스 혈통인 프랑스 사람이 이제 프랑스 왕이 됐고, 또 신이 대리인이 지금 뭐 앞장서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 한번 싸워보자라는 분위기가 계속 승리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9일 만에, 오르레앙 전투 승리 9일 만에 영국군은 다시
북쪽으로 후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승기는 이제 프랑스가 잡은 거예요. 신은 우리 편이다. 신은 우리 편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잔다르크라는 소녀가 이순신 장군급의 전투의 신이었냐? 정말 그렇게 전투를 잘했냐? 왜 잔다르크 때문에 갑자기 전세가 뒤바뀌었냐? 프랑스 우샤우샤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시에 프랑스는 기사들이었잖아요. 귀족들, 자존심 빼면 시체. 앞에서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설이에요. 맨 앞에 17살짜리 소녀가 여자애가 깃발 들고 뛰어가고 전쟁터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데 뒤에 있는 남자들 기사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야, 쟤도 뛰는데 안 쪽팔리냐? 야, 가자! 달려라 기사들! 이래서 더 싸우다 죽자. 뛰어들어. 기사는 정말로 자존심 빼면 시체들이에요. 그리고 잔다르크가 실제로 죽을 각오를 하고 갑옷 입고 막 성벽을 기어 올라가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거 보고 기사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쟤도 가는데 우리도 가자. 돌진! 했다는 것이 첫 번째 설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포. 맞아요. 뻥 쏘는 대포 때문이었다. 인데 그때 막 요 아젠크루 전투 등등등 요때 막 프랑스가 대포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던 그때예요. 프랑스가 대포를 어디서 만들어요? 화약은 중국에서 만들었죠. 대포도 우리가 말하는 일반 대포는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대포와 화약이 독일을 거쳐가지고 프랑스로 지금 막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샤를 7세가, 프랑스 국왕 샤를 7세가 덕후였어요. 무슨 덕후냐? 과학, 로켓, 미사일, 무기 덕후. 나중에 제가 이제 썬킴의 한국사 완전 정복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문종 있잖아요. 문종. 세종대왕 큰아들 단종 아빠. 문종이 로켓 덕후였거든요. 똑같아요. 이 샤를 7세도 조선시대 때 문종과 같이 로켓, 화약, 무기 덕후였어요. 밀덕이라고 하죠. 밀리터리 덕후요. 독일에서 지금 대포가 지금 수입이 됐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수입을 했던 대포는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그 쇠로 만든 대포할 대신에 돌을 넣어서 쏘는 대포였어요. 돌을 발사하는 거, 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무기라기보다는 상대편에게 겁주는 무기? 그 정도 수준. 돌을 쏘아서 날리면은 그 성벽에 맞으면 성벽이 무너지나? 아니죠. 돌 탄환만 깨지겠죠. 요거를 샤를 7세가 연구를 한 끝에 쇠로 만든 철 포탄을 개발을 해냅니다. 그리고 포신의 길이를 길게 만들어요. 길게.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그리고 이때는 뉴턴의 작용 반작용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포를 쏘면 왜 포가 뒤로 밀려나는지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사람들이. 독일에서 수입했던 포는 포탄도 돌이었고 그냥 한번 펑 쏘면 뒤로 뒤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포가요. 그럼 다시 주워와가지고 다시 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이거를 샤를 7세가 포에다가 바퀴를 답니다. 바퀴를 달면 뭐냐면 펑 쏘면 대포는 뒤로 밀려나게 됐어요. 근데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다시 신속하게 제자리로 끌고 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대포를 진짜 무기다운 무기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쇠로 만든 대포알 날아가죠. 바로바로 장전해서 또 쏘아버리죠. 성박살 내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군이 지금 이렇게 이기게 된 이유가 배경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설이 역사학계에 있습니다. 자, 하여간 잔다르크는 프랑스 전국에서 어떤 급의 인기였을까요?
썬킴급의 인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안 와닿으실 거니까 BTS급 인기였다니까요. 저 소녀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금 다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잔다르크, 잔다르크, 짝짝짝짝짝. 뭐 잔다르크가 어디 온다고 하면 진짜로 잔다르크 한번 보기 위해서 와르르 몰려가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샤를 7세가 우리 잔다르크 정말 멋져 짱 이랬을까요? 아니요. 선조 때 광해군, 인조 때 소현세자와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해요. 슬슬 샤를 7세가 잔다르크에 대해서 질투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한테 쏠려야 될 국민적 관심이 잔다르크한테 쏠리잖아 지금요. 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조선에서 선조가 임진왜란 때 선조는 튀어요. 궁 버리고 튀죠. 개성 찍고 평양 찍고 평양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선조를 잡아요. 도망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말리는 백성을 선조 일행이 죽이고 도망가요. 의주, 지금 신의주까지 도망갔죠. 선조는 여차하면 압록강 건너서 명나라로 튀어버린다. 광해군은 뭐랬냐? 분조라고 해서 조정을 둘로 분할, 분조 나눠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전쟁터로 뛰어다니면서 이 군사 지휘를 했던 건 광해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광해군 인기는 짱이었겠죠. 당시 조선에서는. 선조 질투 어마무시했습니다. 자기는 나라 버리고 튄 왕이고 광해군은 으쌰으쌰 광해군. 그리고 또 소현세자 인조. 인조는 병자호란때 또 인조죠. 인조 인간 로봇가 아니라 자기는 인조는 남한산성에 갇혀 있다가 끌려 나와가지고 지금 잠실 롯데월드 앞에서 그 청나라 청태종 홍타이지 앞에서 머리 찍죠. 쿵쿵쿵쿵쿵 머리에 피 흘리고 소현세자는 청나라로 끌려가고 심양으로. 근데 심양으로 끌려갔던 소현세자가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바마마 청나라 짱! 우리 청나라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가만 놔두겠습니까? 소현세자를 독살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적으로 잔다르크 짝짝짝짝짝 하니까 샤를 7세가 질투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왕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봐봐요. 왕이 제일 높아야 되는데 쟤는 신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럼 제가 더 높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가운데 잔다르크를 질투하던 한 귀족 세력이 있었습니다. 뭐 이거까지 말씀드릴게요. 부르고뉴파라고 해서 지금의 프랑스 동부를 장악하고 있던 귀족 세력이었거든요. 부르고뉴파, 칠성파, 뭐 북두 칠성파 같이 부르고뉴파. 프랑스 동부를 장악하고 있던 부르고뉴파가 영국과 우리가 굳이 싸워야 되냐? 알고 보면 우리도 영국과 한 핏줄이다 해서 영국과 손을 잡아버려요. 부르고뉴파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시 프랑스 내전은요. 동부의 부르고뉴파와 서부의 오를레앙파 두 파가 나눠져서 싸우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동부에 있던 부르고뉴파가 영국과 손을 잡아버렸네. 잔다르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르고뉴파 또 하필이면 또 부르고뉴파가 샤를 7세를 또 밀고 있었어요. 복잡해요. 상황이 지금. 잔다르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국과 손을 잡으면 다 적이에요. 부르고뉴파도 영국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적이에요. 잔다르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부르고뉴파를 공격을 합니다. 잔다르크가. 부르고뉴파가 뭘 했을까요? 잔다르크를 잡아서 영국에 넘겨버립니다. 몸값 받고. 그거를 샤를 7세는 못 본 척 해버려요. 왜? 어차피 질투에 부글부글 끓고 있고 어차피 자기를 뒤에서 받쳐주는 세력은 부르고뉴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샤를 7세는. 이렇게 구국의 여신 잔다르크는 같은 프랑스인에게 잡혀가지고 철천지 원수인 영국에게 넘겨집니다. 재판을 어디서 봤냐? 영국 런던에서 봤냐? 아니요.
파리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에? 프랑스 파리? 왜요? 당시 파리는 부르고뉴파 소속이었거든요. 부르고뉴파 소속 그 영토였기 때문에 거기서 재판을 받습니다. 부르고뉴파 소속 판사와 영국에서 건너온 판사에 의해서 1년 넘게 재판을 받거든요. 이단과 마녀 재판을. 근데 1년 넘도록 그 잔다르크가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샤를 7세는 한 번도 죄를 구하자 구명 운동을 안 해요. 왜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자기의 질투에 화신돼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에 자기의 정치적 뒷배, 자기 정치적으로 뒤에서 지원해주는 파가 보르고뉴 파였기 때문에 잔다르크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요. 나는 마녀가 아니다. 나 정말 프랑스를 위해서 싸웠다. 왜 내 말 안 믿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보르고뉴 파와 영국은 1년간의 재판 이후에 잔다르크를 땅 너 마녀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1431년 마녀로서 화형을 시킵니다. 시키기 전에 정말 담담하게 죽었다라고 그 기록에 남아 있어요. 죽기 전에 장작더미 올라가기 전에 옆에 있던 신부님에게 십자가 하나만 달라고 그 십자가를 딱 손에 쥐고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하죠. 잔다르크는 화형을 3번 당해요. 태우고 또 태우고 아예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왜냐? 약간 뭐라고 할까 그 유해가 좀 있었다고 치면은 누가 죽어가가지고 이건 신의 대리인의 무슨 뭐 흔적이다 라고 보관하고 있으면 또 거기서 또 뭐 반정부 운동 또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잔다르크란 사람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걸 막 그렇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완전 연소를 시켜버려요. 흔적도 없게 싹 다. 그리고 조금 남은 유해는 다 센느강 지금 파리에 거기다 갖다 버려버렸다고 하지요. 성인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자, 이런 가운데 1453년 잔다르크는 1431년에 죽고 사형을 당하고 1453년 결국 뭐 영국과 손을 잡고 있었던 부르고뉴파도 영국과 손절해버려요. 잡아봤자 손해였다 이거죠. 손절해버리고 다시 이제 하나가 된 프랑스는 영국을 다 몰아낸 다음에 칼레 지역 고기만 빼고 이제 다 마무리를 합니다. 샤를 7세가 그 100년 전쟁을 이제 마무리를 한 거예요. 샤를 7세가 다 잔다르크 덕분에 이렇게 한 거예요. 잔다르크 덕분에. 샤를 7세는 100년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잔다르크에 관련된 사면 복권을 시킵니다. 알고 보니까 제 마녀 아니더라. 자기도 약간 그 역사에 오명을 남기기 싫었던 거예요. 나중에 역사에 샤를 7세 이 배은망덕한 왕, 지 구해준 17살짜리 애를 태워 죽인 왕라고 남기기엔 자기도 싫었겠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건 재판 잘못됐다. 내가 국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사면 복권시키겠다. 잔다르크는 마녀가 아니라 성인이다. 딱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면 복권을 해줍니다. 자, 100년 전쟁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참 싱겁게 끝났어요. 100년 전쟁도요. 근데 100년 전쟁이 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100년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과 프랑스는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없었어요. 프랑스 우리 하나! 르코크 스포르티브 지단 계란 지단 말고 축구 선수 지단이요. 이런 거 샤토몽블루 이런 하나의 그런 국가 정체성이 아니라 그냥 왕 있고 각자 띄엄띄엄 있던 성들의 영주들 거의 독립국가들이었던 그런 애매모호한 나라였어요. 프랑스도.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100년 동안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우리다. 우리 뭉쳐야 산다. 프랑스는 프랑스인, 영국은 영국인이라는 국가 정체성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영주, 이 성은 내 성. 나는 프랑스란 나라 모르겠고 내 성만 지키면 돼. 영주들이 슬슬 무너지고 국왕의 파워가 세지기 시작하는
뭐 전문 용어로 절대 왕정의 시대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시면 돼요. 백년 전쟁은 영국은 영국, 프랑스는 프랑스, 우리는 프랑스인, 너는 영국인 이란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한 그런 전쟁이었다. 민족 정서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 되게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1년 동안 싸워도 원수가 되는데 100년 동안 싸웠는데 친하게 지내겠습니까? 자, 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은 끝나고 나라는 초토화가 됐는데 이 초토화가 된 프랑스 누군가 다시 일으키는 왕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또 왕이 하나 등장을 하죠. 1515년 1515년에 프랑스와 1세라는 왕이 프랑스 왕이 돼요. 역사적 기록은 굉장히 덩치가 크고 키가 크고 잘생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미남 왕이라고. 저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프랑스와 1세라고 치면은 웬 거대한 왕 초상화가 하나 나올거든요. 모르죠. 그 당시에는 그 얼굴이 기준이 미남이었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키 크고 잘생긴 왕 프랑스와 1세. 초토화가 된 폐허가 된 프랑스를 다시 으쌰으쌰 일으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머리를 잘 썼어요.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일단 국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잘 사는 나라를 정복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랑스 말고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있었지요. 한때는 같은 나라 중프랑크 왕국이었던 이탈리아를 정복할 필요가 있다. 거기서 노략질 해오자 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한다는 뭐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당시 이제 이탈리아는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어요. 여러 개 조그만 나라로 쪼개진 상태였는데 가장 힘이 세고 국력이 빵빵하고 선진국이었던 곳은 밀라노라는 지역이었거든요. 뭐 맞아요. 지금 밀라노. 이탈리아 반도 한번 보세요. 밀라노는 지금도 자기들이 이탈리아 반도 소속 국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독립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밀라노는 장화처럼 생긴 긴 이탈리아 반도 있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유럽 대륙 안에 있어요. 밀라노는요. 그리고 거기가 제일 잘 살고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모든 명품 브랜드 있잖아요. 본사가 다 거기에요. 람보르기니, 페라리 다 거기서 만들어요. 잘 살아요. 거기. 밀라노.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잘 살고 뭐 지중해 교역 등등등을 통해 가지고 불을 막 있는 대로 쌓아놓고 여기를 그리고 또 선진 문화 여기를 공격하라. 프랑스와 1세가 공격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자기가 그 왕실이 갖고 있는 금식기들 그 용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기 포크 나이프 이런 것들 다 녹여가지고 군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가 자랑했던 신무기 대포 다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1515년 9월 13일 마리냥이란 곳 네가 소냐 돼지냐 네가 마리냥이 아니라 지금도 있는 도시예요. 밀라노란 곳 바로 옆에 있어요. 마리냥. 여기서 밀라노군과 이탈리아군이죠. 밀라노군과 프랑스와 1세의 프랑스군이 격돌을 벌입니다. 빵! 밀라노는요. 옆에 있는 스위스 용병까지 데려와가지고 철저하게 저항을 합니다. 이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